먼저 오행 중 토기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토기의 기본 성격은 음양 교체 시기에 중립적인 기운에 해당됩니다. 경계, 조절, 완충작용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요. 그 물상은 흙, 부동산 중 땅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종교, 터전, 조상, 고향, 토속적인 것, 길러내는 것, 교육 등의 물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기의 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중정지도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신중성, 그리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길러냄의 중립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는 고향과 터전을 의미하고요. 주어진 일에 대한 유지, 보존적인 성향, 그리고 보수적인 기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동적이며 목기와 화기에 비해 진취성이 떨어집니다. 토기가 많을 경우 지나치게 보수적이고요. 옹고집, 그리고 변화를 꺼리고 답답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토기가 약할 경우 시작만 있고 결과가 부족하고요. 그리고 믿을 신에 대한 신의가 바로 토기의 특성에 해당됩니다. 믿음과 신의, 성실성, 정직, 관대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기는 부동산, 종교, 교육, 여기서 교육은 토는 목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토도 교육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국에 토가 없는 사람은 믿음과 신의가 없기 때문에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토가 너무 많은 경우 자신의 공을 드러내지 않고 표현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게으르고 토속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토기의 상생상극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목국토를 살펴보면 토는 목을 자라게 하는 터전이 됩니다. 토는 허약한데 목이 왕성하면 토는 붕괴됩니다. 이를 적천수에서 간목의 경우 추불용토라고 했습니다. 가을의 토는 금에 의해서 설기가 되기 때문에 허약한 토에 해당합니다. 이때 큰 거목인 간목이 오게 되면은 토가 붕괴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생토를 살펴보면 화는 제방인 토를 단단하게 합니다. 토의 경우 목에 해당하는 간목과 을목을 수용하게 되면 밭 또는 정원으로 보고요. 그리고 토가 수를 가두게 되는 제방 역할을 하는 경우 화생토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단단한 제방이 허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국의 화와 토가 매우 강한 명조를 화토중탁 또는 화토중탕이라고 합니다. 이는 종교인 사주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토생금에 대해서 살펴보면 건조한 토는 금을 생하기 어렵다 라는 말이 적천수에 있습니다. 적천수 경금편에 보면 토윤즉생, 토건즉취라 했습니다. 토가 윤택하다면 수기를 지니고 있다면 금을 생하고 토가 건조하다면 경금이 물러진다는 의미입니다. 물상의 경우에는 건조한 토가 금을 생하기 어렵다라는 표현보다는 금의 경우 토생금보다는 금생수, 즉 금이 물에서 놀기를 좋아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토국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토는 물인 수가 있어야 비옥한 땅이 됩니다. 적천수 무토에 대해서 살펴보면 수윤물생, 화저물병이라 했습니다. 수가 윤택하면 만물을 생하며 화가 조율하면 만물이 병든다는 의미입니다. 토는 수의 제방이 되며 수가 미약한데 토가 많다면 탁수가 되기 쉽습니다. 수의 경우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탁수입니다. 이어서 오행 중 금기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금기의 기본 성격을 살펴보면 가을의 기운인 축이 해당하고요. 응축, 감세, 그리고 수와 함께 있다면 숙살지기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초목의 결실을 주관한다고 봅니다. 금기의 물상은 거두어 들이는 것, 감추는 것, 수장에 해당하고요. 마무리, 권력, 깎고 다듬는 것, 자신의 몸을 움직이는 것, 외국어, 서양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금기의 작용을 살펴보면 비판적, 냉소적, 그리고 결단력과 냉철함을 지니고 있고요.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시비 판단을 잘합니다.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인 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공격적이고 개혁적인 특징도 지니고 있습니다. 항상 긴장된 성격이나 그리고 자신과 타인을 긴장시키는 성향을 지니고 있고요. 신중함,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비밀이 많습니다. 따라서 원국에 금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은 소리, 외국어에 해당하고요. 원국에 금기가 많으면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외고집, 다툼, 분쟁, 파괴적 성향이 나타나고요. 금기가 부족하면 결단력이 약하고 우유부단하게 됩니다. 문과를 전공하면 법, 군인 경찰, 금융경영 경제, 외국어에 관한 사항이고요. 이과를 전공하면 전기전자 컴퓨터, 그리고 의학 생명공학, 금속기계 자동차, 음향 등에 해당합니다. 원국에 수가 많으면 친화력이 좋아서 사람을 잘 사귀는 특징이 있는데요. 원국에 금이 많더라도 의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잘 사귀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의리 해서 의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원국에 금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원국에 없는 것을 추구하는 성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행 중 금기의 상생상극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극목입니다. 목은 금의 칼자루이며 칼자루가 튼튼해야 쓰임을 얻게 됩니다. 금의 경우 칼로 보고요. 칼의 손잡이인 칼자루를 목으로 봅니다. 따라서 칼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칼자루가 튼튼해야 합니다. 금과 목이 조화를 이룬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목 간격이라고 하고요. 금에 비해 목이 왕성하면 칼날이 손상됩니다. 이것을 앞서서 상모 또는 방극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고전에서는 목다금결 또는 금목상쟁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극금을 살펴보면 금은 화에 의해 자신이 빛나며 화가 지나치게 왕성하면 쓸모없는 칼과 같습니다. 물상에서 화가 지나치게 되면 칼자루에 해당하는 목이 불타 없어지기 때문에 쓸모없는 칼과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생금을 살펴보면 금에 비해 토가 많으면 금은 매몰되게 됩니다. 고전에서 이를 토다 금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금생수를 살펴보면 금은 수를 만나야 예리해집니다. 이를 숙살직권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원래 이 숙살직이라는 말은 가을의 기운입니다. 가을의 토는 메마른 토에 해당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목이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잎도 없어야 하고 그리고 줄기 내에 수분도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가을의 토는 메마름에 따라서 나무에
잎을 떨어뜨리고 수분도 말리게 됩니다. 이래야 이 목이 겨울에 얼어 죽지 않고 겨울을 무사히 보내고 봄을 맞이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바로 가을의 기운인 숙살직이라고 하고요. 물상에서는 가을에 해당하는 금이 수를 만난 경우 숙살직권이라는 권력을 지닌다고 봅니다. 이를 고전에서는 금백수청, 금수상함 또는 금수함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금이 탁수에서 놀면 금도 탁해진다고 보고요. 수의 경우 이 근원지인 금을 만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다음은 5번째 오행인 수기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성격을 살펴보면 겨울의 기운, 동기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쌓고 감추는 축장, 봄을 준비하기 위한 씨앗에 해당하고요. 정화의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상은 물, 흐르는 곳, 움직이는 것, 스며드는 것, 해외 유통 음식, 식품 등이 해당됩니다. 수기의 작용력은 겸손, 유연적인 태도, 인내와 침묵이 있습니다. 원국에 수가 없다면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이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색, 정보력에 해당되고요. 지혜에 해당합니다. 수는 기억력, 암기에 해당하고요. 목은 학문과 책에 해당하고요. 화는 이해력에 해당됩니다. 수기는 봉사적인 기질을 지니고 있어서 다른 사람을 잘 키워주는 그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고요. 그리고 은밀, 비밀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유동적이고 융통성이 있고 인내심이 있으며 겸손하고 지구력과 인기응변, 친화력이 있습니다. 특히 친화력이 좋기 때문에 영업을 잘 합니다. 수기가 많고 제방인 토가 낮으면 유동적이고 방황하고 주거불안이 됩니다. 수기가 지나치게 적으면 답답하고요. 고지식하고 질병으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수기는 해외, 유통, 음식에 관한 일과 인연 맺고 산다고 보고요. 특히 움직임과 관련된 일을 한다고 봅니다. 수기의 상생상극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토국수입니다. 수는 제방인 토를 만나야 안정된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서서 구덩이 감자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땅에서 구덩이가 파 있으면 시간이 지나다가 비가 오게 되면 이 구덩이 안에 물이 고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구덩이 감자가 감깨가 수를 상징하게 되는데요. 수가 쓰임새를 갖추려면 제방인 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가 미약한데 제방인 토가 지나치게 많으면 탁수가 된다고 보고요. 원국에 수가 많으면 운에서 강한 토가 와야지 제방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생목을 살펴보면 수는 나무인 목을 성장시킵니다. 그러나 탁수가 된 흙탕물의 경우 오히려 나무인 목을 썩게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하수는 목이 있어야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요.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목은 관정에 해당하는 간목이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가 미약한데 목이 왕성하면 수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갈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수국화입니다. 수화 기제라고 해서 수와 화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를 수화 기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국의 화가 치열한데 수가 있다면 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고갈된다고 봅니다. 끝으로 금생수인데요. 수는 근원지인 금이 있어야지 고갈되지 않고 끊임없이 흐릅니다.
그리고 금은 수가 있어야지 윤택해집니다. 금이 합거가 되면, 그러니까 즉 을경합이나 병신합 등과 같이 합거가 되면 수를 생할 수 없다고 보게 됩니다. 이상으로 명리학 기초이론 음양오행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천간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